안녕하세요. 생대 같은 자식을 잃고 큰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30년 넘게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는 제 눈앞에서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3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 남편은 7살 아들을 키우며 오손도손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중식당은 오래된 단골이 많아서 하루 마음 편하게 쉴 틈 없이 장사가 잘 됐죠. 장사하는 집이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면 기하게 낳은 아들이 소아마비를 앓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성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또래 애들은 운동장이 비좁다는 듯이 잘도 뛰어노는데 다리를 저는 우리 아들은 간신히 걸음을 걸을 정도였죠. 아픈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할 수만 있다면 제 다리라도 떼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좋다는 약은 안 써본 것이 없고 유명한 병원과 용한 한의원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리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더군요. 절뚝거리지만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만 했죠. 그래도 아들은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자신이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 대신 책에 몰두하거나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장래희망이 과학자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아들을 위해 제가 살아있는 한 평생 뒷바라지 해줄 거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커다란 대못이 박히는 사건이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떼약볕이 내리쬐는 어느 한 여름날 휴가철을 맞아 모처럼 가게 문을 닫고 물맑기로 소문난 계곡을 찾아갔어요. 유난히 물을 좋아하는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계곡물을 신나게 헤집고 다녔어요. 저와 남편은 기뻐하는 아들을 보며 자리를 깔고 요깃거리를 준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시야에 아들이 보이질 않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선가 정신없이 놀고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금세 배가 고프다며 알아서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 부부는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정신없이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놀란 저희 부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찾았지만 계곡 어디서도 아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부는 애타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많은 인력이 동원돼 며칠간이나 수색을 했지만 아들은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센 물살에 떠내려간 아이가 저수지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깊은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았을 거라며 수군댔어요. 아들의 시신이라도 건지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들을 잃었습니다. 2명째 눈앞에서 까르르 웃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아들을 잃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들과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동네 단짝이던 성이라는 아이는 한동안 저희 식당에 찾아와 보이지 않는 아들을 찾았죠.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아들이 시골에 갔다 둘러대면 성이는 저한테 사탕도 주고 인형도 주면서 태경이가 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전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아야만 했어요. 물놀이만 가지 않았다면, 아니 그 계곡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에겐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성이랑 재미나게 놀면서 해맑게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의를 보면 볼수록 제 가슴엔 후회와 괴로움만 남았네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잃은 큰 슬픔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아들 얘기를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고 저 또한 아들을 잊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네요. 하지만 전 제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꼭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다가도 어쩌다 아들 또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저희 식당을 찾기라도 하면 제 가슴은 어김없이 찢어졌습니다.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남편 또한 괴로움 때문에 자기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겁니다. 하루는 남편이 가게 문을 닫고 어딜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남들 다 쉬는 명절날에도 가게를 여는 남편이었기에 새삼스러웠네요. 어딜 가려고 가게 문까지 닫아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 가보면 알아. 당신도 가보면 좋다고 할 거야. 아니 참, 얼마나 좋은 데를 구경시켜주려고 이러실까. 전 영문동 오르고 차에다 쌀도 싣고 과자도 싣는 남편을 따라 나섰네요. 남편이 절 데리고 간 곳은 제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전 뜻밖의 장소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여보, 여긴 고아원이잖아요. 여기에 대체 왜 온 거예요? 당신도 내가 고아원에다가 후원했던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지난번 원장 선생님이 고아원에 새로 들어온 애가 하나 있는데 사연이 무척 안타깝다고 하는 거야.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부모 다 잃고 걔 혼자 살아남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고아원으로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 네? 그런데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일단 그 아이 한번 만나봐.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고. 남편은 제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고 고아원에 들어가더군요. 전 얼떨결에 챙겨온 물품들을 내리고 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웬 남자아이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더군요. 은찬이 잘 있었니? 아저씨 왔다. 오늘은 아줌마랑 같이 왔어. 남편이 인사한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져 오더군요. 은찬이라는 아이는 제 아들과 비슷한 생김새였습니다. 반짝반짝한 눈망울도 닮았고 오똑한 코도 닮아 있었어요. 왜 남편이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는지 알게 됐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난 은찬이를 입양했으면 해. 은찬이를 태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소? 당신 생각은 어때? 아들과 닮은 아이를 입양하자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하지만 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면 정말 제 아들을 포기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남들은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지만 전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다가 우리 아들 태경이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난 싫어요. 우리 태경이가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다른 애를 입양해요. 우리 태경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 태경이 보내주자. 사실은 당신도 알고 있잖아. 태경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 아니에요. 시신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경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전 우리 태경이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여보. 제 격한 반응에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더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식을 잃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한 마음이었겠지만 전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제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입양 얘기는 일절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전 아들을 가슴에 묻고 세월을 흘려보냈고 30년이란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30년이나 지났어도 전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했네요. 그 때문에 이사도 가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살았고 중식당도 옮기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4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마 아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40대는 넘었을 겁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10,000번도 넘게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했는지, 아픈 다리는 좀 어떤지,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전부 제 머릿속으로 그려낸 상상이지만 우리 아들은 몸 건강히 잘 살고 있더군요. 단 한 번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늘 하던 건강검진에서 가슴 쪽에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고 결국 유방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도 아득한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외과적인 수술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놀란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 살리겠다고 했지만 전 제게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네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오는 거니까요. 제가 조금 일찍 가긴 하지만 어쩌면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남편은 주어진 명대로 살겠다는 제 말에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자식도 먼저 보내고 이제 마누라까지 먼저 보내라고? 난 그렇게 못해. 가도 내가 먼저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어떻게든 당신 살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 약물고 꼭 살란 말이야. 제가 먼저 가게 되면 혼자 남겨진 남편이 불쌍하더군요. 자식도 마누라도 없이 쓸쓸히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닭복한 마누라를 만난 죄로 평생 고생만 하고 외롭게 남겨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열심히 병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하지만 제 상태는 그리 좋지 못했네요. 항암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당시 저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중식당에 직원 하나를 더 뽑아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좋아 병원에 다니느라 가게에는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홀서빙을 할 직원을 뽑기 위해 가게 문짝에다 직원 공고를 붙여놓았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40대쯤 보이는 남자가 공고를 보고 왔다며 저희 가게에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 남편이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운 상태라서 제가 대신 면접을 보게 됐죠. 나이는 42이고 아직은 미혼입니다. 다리가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웬만한 일은 너끈히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다리는 어쩌다가 그러신 건데요? 다치셨어요? 실은 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마 원리 쪽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암튼 걷는 건 좀 불편하지만 일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남자가 이상하게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나이는 살짝 많지만 의욕적인 태도에 믿음이 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게 오히려 마음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소아마비로 다리가 아팠던 제 아들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제 아들이 살아있다면 딱 40대쯤 됐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네, 열심히 하실 것 같네요.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근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박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태경이요. 제 이름이 박태경이라고요. 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딱딱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은 34년 전 계곡에서 잃어버린 제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고 또 아들처럼 다리가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아들과 이름까지 똑같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아들과 생김새가 비슷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전 뛰는 가슴을 애써 참으며 그 남자에게 이것저것을 다시 물어보았죠. 고향은 어디고 부모님은 누구시고 또 어쩌다가 이 동네까지 온 건지 세세하게 물어보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자 입에서 나온 대답들은 절 기함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사실 부모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은 제가 부모님이랑 계곡에서 놀다가 그만 물에 휩쓸려 버렸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산속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집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할아버지가 절 구한 것 같은데 그 뒤로도 쭉 할아버지랑 살게 됐죠. 할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만 하셨거든요. 한 1년쯤 그 집에서 살았는데 애 키우는 게 버거우셨는지 할아버지는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고아원에서 살았죠. 틀림없었습니다. 전 분명 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달달 떨리며 말이 잘 나오지가 않더군요. 다른 건요. 어릴 적 기억나는 거 또 없어요? 네. 물에 빠진 충격 때문인진 몰라도 과거 기억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도 기억나는 건 제가 살던 집이 빨간 지붕이 있는 2층 집이었고 제가 다니던 유치원은 성원 유치원이란 곳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 식당처럼 생긴 주식당을 하셨던 것 같고요. 세상에.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게 종업원으로 지원한 이 남자는 틀림없이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죠. 무려 3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을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오열하는 저에게 대묻더군요. 네? 제가 사장님 아들이라고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틀림없다, 틀림없어. 넌 34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 맞아. 넌 어릴 적에 이 동네에 있는 빨간 지붕 2층 집에 살았어. 네가 다니던 유치원도 성원 유치원이 맞고 네 아버지랑 널 데리고 계곡에 놀러 갔다 그만 널 잃어버리고 말았단다. 사람들 모두 네가 죽었다고 했지만 난 믿고 있었어. 우리 태경인 틀림없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찾아와 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태경아. 아들은 제 말이 믿기지가 않는 듯 어리둥절해하며 눈을 껌뻑였지만 기억이 조각난 아들이 스스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찾아왔다는 것만 봐도 제 아들이 맞다는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전 제게 찾아온 이 기적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제가 인생을 마감하기 전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하늘의 배려라고 생각했죠. 소식을 들은 남편 역시 놀라워했습니다.
남편은 진짜 우리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들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정확한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맞다는 게 명백해지자 남편 또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땅한 거처 없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 아들과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고 또 울고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자식을 잃은 저희도 참담했지만 아들 또한 무척 고된 인생을 살았더군요. 약초를 캐는 할아버지와 살았던 이야기, 고달팠던 고아원 생활, 가진 것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던 20대까지 부모 없이 견뎌야 했던 날들은 아들에게도 무척 힘든 세월이었죠. 태경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이제 됐다. 이제라도 우리가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엄마가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해주지 못했던 거 이 엄마가 전부 다 해줄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기적이나 다름없는데요.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부는 아들과 재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루하루 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몹쓸병에 걸린 제가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현실이 참 야속하더군요.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잠깐이라도 아들 얼굴을 보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들을 만나고 나니까 2분 1초가 아쉽기만 한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이라도 최대한 아들과 함께하는 수밖에요. 그렇게 아들을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망설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태경아, 괜찮으니까 나 말해봐. 엄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실은 제가 빚이 좀 있어요.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진 빚인데 지금 이 빚이 저한테 문제가 되네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재개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은데. 빚?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래, 그 빚이 얼마나 되는데? 2억이 조금 넘어요. 너무 큰 돈이라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네요. 2억? 그 정도쯤은 엄마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엄마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 우리 아들이 빚 때문에 힘들다는데 부모가 당연히 해결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젠 마음 푹 놓고 발 뻗고 자. 알았지?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그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어머니 덕분에 숨을 좀 쉴 수 있겠어요.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태경이 네가 엄마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 해도 이미 나한테 할 효도는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부모 없이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었죠. 그깟 돈 2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남편한테 말을 꺼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당황스러운 듯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남편한테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아니, 당신 반응이 왜 이래요? 설마 우리 태경이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이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이 부모한테 손을 벌린다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우리가 태경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애 인생이 어땠는지 몰라서 이래요?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알겠어.
듣고 보니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그렇게 하자고. 태겸이가 졌다는 빚 우리가 해결해 줍시다. 마지못해 돈을 해주겠다는 남편한테 섭섭하더군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 능력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아까운지 머뭇거리는 남편이 참 얄미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섭섭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돈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그동안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야 돼. 진짜 감사드려요, 어머니. 이래서 부모님이 꼭 필요한가 봐요. 그동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야속했는데요. 그래.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이제 겨우 부모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들에게 돈을 해주겠다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참다 못한 저는 그런 남편에게 폭발하고 말았네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태경이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거죠?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어떻게 피부치한테 이래요? 그동안 우리 태경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알았어, 여보. 내가 정말 바빠서 그랬다니까. 이따 오후에 돈 마련해서 당신한테 줄게. 남편의 약속에 겨우 화를 누르고 바깥에 나와버렸습니다. 미적지근한 남편의 태도가 정말 싫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친아들에게 점을 붙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긴 세월이 부자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복잡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제 시선 안으로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웬 아가씨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전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아들이 연애 한번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여자를 만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그 여자 얼굴을 슬쩍 보았죠. 그런데 아들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네요. 그 여자는 저희 집이랑 30년이 넘도록 가깝게 살고 있는 이웃집 딸이었어요. 아들의 어렸을 적 단짝이던 성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는 성희는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한 이혼녀였습니다. 그런 성희가 왜 우리 아들과 만나고 있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제가 가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전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죠. 그 아줌마 정말 내가 자기 아들인 줄 찰떡같이 믿더라니까. 돈 2억이 그냥 나오는 거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2억이 아니라 3억이라고 할 걸 그랬어. 너무 크게 부르면 탈이 나는 거야. 한꺼번에 다 털어먹을 생각 말고 큰 그림을 그려야지. 생각해봐. 자기가 그 아줌마네 중식 땅을 물려받으면 2, 3억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긴 아줌마는 완벽히 믿고 있는데 아저씨가 빡빡해서 너무 욕심부리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내가 그 아줌마를 얼마나 오래 봤는데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걸? 나야 그 집이랑 오랫동안 한 동네 살았으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 그걸 이용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그 아줌마는 내가 아들이라고 완벽히 착각하고 있어. 이번에 2억 받고 또 슬금슬금 해먹을 게 있나 알아봐야지.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 좀 미심쩍은 질문을 하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둘러대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 대답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마자 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아들이라고 믿고 있던 놈이 아들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뇨. 그것도 오랜 이웃이자 아들의 단짝이던 성희가 꾸민 짓이라는 게 더욱 놀라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 다짜고짜 팔을 뻗어 사기꾼과 성희의 머리채를 한꺼번에 쥐고 흔들었죠. 지들 등 뒤에 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차린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전 거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두 사람의 머리털을 움켜쥐었네요. 이것들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속여? 니들 오늘 내 손에 아작날 줄 알아. 어머니, 아니 왜 이러세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하세요. 아줌마, 맞아요. 태경이한테 왜 이러세요? 30만 만에 찾은 아줌마 아들이잖아요. 아파요.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니들이 끝까지 우긴다 이거지? 어디 콩밥 먹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보자. 길 한복판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있는 힘껏 흔들었네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깜박 속은 제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저희 모두는 경찰서로 연행이 됐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최대한 소상하게 설명했고 경찰의 신원조회를 통해 제가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기꾼이 사기전과 삼범인 놈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역시 이름도 가짜고 다리를 저는 것도 연기였던 겁니다. 저와 남편은 두 사기꾼을 고소했고 죄가 가볍지 않다고 인식한 경찰은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특히 아들 행세를 했던 사기꾼은 과거 저지른 사기 때문에 수배 중이었고 곧장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또 저희의 약한 부분을 알고 이 사기를 기획했던 성희도 사기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죠. 배신감에 넘어 허탈감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래 본 이웃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희 엄마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 자신의 딸을 선처해달라 애걸복걸했지만 그건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희가 받은 죄값은 그리 무겁진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2억을 준비해서 사기꾼에게 건넸더라면 틀림없이 성희는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됐겠죠. 이 모든 사건들이 일단락된 후 저는 남편에게 제 경솔함을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란 생각이 워낙 강해서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실수했네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아니야, 여보. 사실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난 그놈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뭔가 수상쩍기도 했고 그놈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도 해봤거든. 그런데 완벽하게 내 핏줄이 아니란 결과가 나오더라고. 정말요?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당신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믿으면 어떻게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할 거라 믿었거든.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지켜봤던 거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힘내주길 바라면서. 남편의 말에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죠. 남편은 저를 위해서
사기꾼들의 저열한 사기를 모른 척 눈 감고 있었던 거였어요.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던 남편 속은 얼마나 시커멓게 탔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아픈 저를 생각하며 꾹 참았던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들 빚을 갚기 위해 2억을 내놓으라고 한 거였어요.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눈이 멀어 남편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묵묵히 제 곁에서 남모르게 절 챙기고 지켜주었죠. 전 그런 남편에 비하면 참 부족한 아내가 틀림없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저는 병원에서 좋은 소식 하나를 듣게 됐어요. 항암 치료로 암세포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단 것이었죠. 전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나요? 고약한 사기꾼들에게 당했지만 그래도 건강해졌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만 생각하는 남편과 함께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이에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짙지만 제 곁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시선을 주려고 합니다. 이 기막힌 일을 경험하고서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마 남편의 존재 때문이 아닐까요?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